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배임 혐의는 빼고 뇌물수수액도 줄였습니다. 대장동 핵심 4인방 대질 조사를 벌였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대선 행보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광주에서 전두환 기념비를 밟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못 밟겠다는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을 사과한 윤 후보가 자신의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SNS에 게재해 파문입니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상식을 초월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재택 치료 중이던 60대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식당과 카페의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백신 접종 증명서는 필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수병 독극물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수거된 생수병에선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병이 바꿔치기 됐거나 버려졌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2030 세대 전세 대출이 최근 4년 동안 60조 원 가까이 폭증하면서 8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수원 사장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이 재개돼야 한다며 탄소 중립은 원전 없인 불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검찰이 어젯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주된 혐의는 뇌물받은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정책 집행 과정에서 특혜를 줘 성남시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는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건 크기를 축소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또 불거졌는데 검찰은 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더해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권영석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처사 후 수뢰 두 가지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던 2013년 남욱 변호사와 정모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모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 5천여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 화천대유 측의 편의를 봐주고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혜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공소 사실에서 빠졌습니다. 유 씨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제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등 혐의는 공범관계 및 구체적인 행위 분담을 명확히 한 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약속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게 이 범죄 사실이 된 거고. 유 전 본부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기소를 앞두고 대장동 의혹의 핵심 4인방을 모두 불러 대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 주변에서는 명확한 증거 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채 대질을 서둘러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불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모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이 어제 모두 검찰 대질 조사에 불려갔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분이 유 전 본부장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선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은 형동생 사이라며 그분이 더 윗선일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말을 바꾼 겁니다. 그분에 대한 진술은 왜 바꾸신 거예요? 반면 김 씨는 자신이 천화동인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했다는 수익 배당금을 놓고도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400억 원이나 70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씨 측은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금액이 우리 3명 모두 다르다며 실제 돈을 주기로 했으면 액수라도 맞아야 하지 않냐, 과장된 농담이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반면 유 전 본부장 측은 김 씨가 수백억 원을 줄 것처럼 얘기해 맞장구 쳤을 뿐인데 사건 주범으로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인물 대질 조사에서도 말 바꾸기와
엇갈린 진술로 수사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 검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 자료 등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질 조사를 할 경우 가진 패만 보여주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자, 어쨌든 아직까지도 수사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검찰로서는 할 말이 없게 됐죠.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습니다. 야당은 검찰 수사가 의혹을 밝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 구하기 수사로 전락했다며 오늘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어서 최민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검찰이 3일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3가지. 김만배 씨가 줬다는 5억 원 뇌물과 1,100억 원대 배임, 위례 신도시 개발업자로부터 받은 3억 원 뇌물수수였습니다. 법원은 이들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했는데 정작 어제 검찰의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엔 배임과 김 씨 뇌물 혐의가 제외됐습니다. 주요 혐의 2가지가 빠진 건데 검찰 안팎에선 수사가 뒷걸음질하는 느낌이란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구속영장에 있던 범죄 사실 중 3분의 2가 공소장에서 사라진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수사팀이 이 둘을 뺀 건 사업 설계 최종 책임자와 검은 돈의 흐름을 추적할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특수통 출신 차장검사는 유동규 휴대폰을 놓치는 걸 보고 수사팀에 베테랑 검사들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도 검찰이 이재명 구하기에 나섰다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엄청난 특혜를 받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한 사람, 기획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몸통이고 책임자니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실은 싹 빼버려. 정치권 안팎에선 특검 도입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검찰은 자료를 보강해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는 합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뇌물 사건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찰을 취재하는 한송훈 기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유 전 본부장 기소와 관련한 비판의 핵심은 뭡니까? 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에서 법원에 2번이나 배임 혐의를 설명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어제 공소장에는 검찰 스스로 배임죄를 뺐는데요. 영장보다 공소장이 뒷걸음친 건데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 더하기가 되어야 되는데 뺄셈이 된 기이한 형국이라고 했습니다. 예. 결국 수사가 더 진행됐음에도 검찰이 배임 혐의 입증에 더 자신이 없어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예, 뭐 그러나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좀 보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배임 혐의가 빠지고 나면 성남시 그 윗선으로의 그러니까 몸통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네, 우선 강제 수사 돌입 23일 만이자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만료 기간인 어제가 돼서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뇌물죄는 개인 일탈일 수 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죄는 결국 윗선의 개입 여부로 연결되는데요. 그 법조계에서는 배임 혐의를 빼면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 범죄 수익 환수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공교롭게도 이재명 지사도 이제 일부 개인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이게 앞으로 수사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향후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의 뇌물 입증부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 유 전 본부장은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을 받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뇌물 혐의는 배임 혐의가 설명이 돼야 입증이 더 쉽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서 민간 업자들이 수천억 원대 이익을 챙기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로 이어졌냐 이런 겁니다. 예. 이 이익을 지키려고 사건 관계자들이 그 로비를 하며 뇌물을 줬냐는 건데 기둥 혐의인 배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뇌물 입증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 한 기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왜 배임 수사가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천대유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 주기로 약속했다는 이 수사는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전달하는 방법을 놓고 3가지 방식을 고민했던 것이 정모회계사 녹취록 등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단순히 증여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방식, 회사를 차리면 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돈을 주는 방법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이 김 씨 측은 이에 대해 비용 분배 차원에서 나온 농담일 뿐이라고 부인했고 또 유 전 본부장 측도 맞장구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혐의 입증을 위해 계좌 추적 등 추가 물증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좌 추적은 부패 수사의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고 있긴 합니까 지금? 네, 그 자금 흐름 추적이 더디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예. 그 수사팀은 양이 많을 뿐이지 최대한 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 지금 하고 있기는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나 시간이 지금 자꾸 흘러서 이게 의지가 없는 건지 실력이 없는 건지 둘 중 하나는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서초동 얘기를 들어보셨고 지금부터는 여의도 정치권 논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 전 본부장 공소 사실에서 빠진 배임 혐의의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데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답변이 오락가락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결국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과정에 이 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당시 관련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건설 경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먼저 확정이익부터 확보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과 이 회의록이 보여주는 당시 객관적인 상황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황정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업 공고 한 달 전인 2015년 1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이현철 당시 개발사업 2팀장이 공사가 50% 이상 출자를 하면 수익도 50% 이상을 받는 것이냐고 묻자 김민걸 당시 전략사업실장은 그렇다며 출자율에 따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합니다. 투자 지분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 검토된 겁니다. 그런데 18일 뒤 투자심의위 논의 때와는 전혀 다른 고정이익 배분 방식의 공모 지침서가 공표됐습니다. 수익 배분 방식이 바뀌면서 7% 지분율의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은 4천억 원대 막대한 배당금을 챙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분양률이 97%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자금 회수가 빠를 것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정적이었던 당시 부동산 상황 때문에 고정 이익만이라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것과 상반됩니다.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엄청 나쁠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막 속출할 때 있는데 검찰은 수익 배분 방식이 뒤집힌 과정에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이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기 직전인 지난 2015년 초 유동규 씨와 함께 열흘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출장을 전후한 한 달 사이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용역 의뢰와 결론, 출자 승인까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램에 탑승하는 이재명 후보 뒤로 흰 모자를 쓴 유동규 씨가 눈에 띕니다. 호주 멜버른에선 두 사람이 나란히 트램 안에 앉아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2015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선진교통체계 벤치마킹을 명분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던 유 씨 등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 9박 11일 출장을 떠났습니다. 출장 엿새 전에는 대장동 팀이 특수목적법인 설립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출장 복귀 7일 만에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조 원 넘는 대형 개발 사업의 연구 용역이 단 24일 만에 마무리된 겁니다. 공직생활 하시면서 어떤 용역을 의뢰했을 때 3주 만에 납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용역 기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출장을 다녀온 지 17일 만인 그해 2월 2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관합작 SPC에 지분 50% 플러스 1주의 출자를 결정하는 이른바 대장동 사업의 설계도에 이 후보가 직접 결재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가 설계자를 자처했던 만큼 두 사람이 출장지에서 함께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해당 출장에 유 씨는 관련 업무 현장 시찰차 출장을 간 것일 뿐이라며 대장동 사업과 무관한 출장까지 엮으면 출장 간 모든 공무원이 수사 대상인가라고 답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장동과 그리 멀지 않은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도 자꾸만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한 번에 4단계나 용도를 올려준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가 이재명 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었는데 당시 국토부 공문을 봤더니 사업을 승인하라는 협박이나 압박, 위협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의 의무 조항으로 돼 있어서 지자체장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던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국토부가 오늘 저희에게 설명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제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 준 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하지만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3차례 공문에는 협조를 요청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압박이나 협박으로 보이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국토부 장관이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했는데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부 직원의 설명은 다릅니다. 이 법조항이 적용되는 매입 공공기관 대상은 LH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3곳뿐이고 백현동 부지에 있었던 한국식품연구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당은 이 후보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업자에게 폭리를 챙겨가도록 자신이 결정해 놓고서도 말도 안 되는 거짓 해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후보 측은 재정 자립도를 걱정해야 하는 기초단체장으로서 거듭된 요청은 협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해서 송구하다며 사과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SNS에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후보가 국민을 조롱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고 이재명 후보는 광주를 찾아 전두환 기념비를 발로 밟으며 윤 후보를 조롱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 무렵 윤석열 후보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를 건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는 글을 올린 지 반나절도 안 된 어젯밤 벌어진 일입니다. 하루 전엔 윤 후보가 돌잡이 때 사과를 움켜쥔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사과를 말장난 소재로 삼은 데 대해 여당은 진정성 없는 사과였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좀 사과를 해야지. 어디 강아지한테 사과를 뭐 주고 이런 식의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를 해서. 이 정신 세척부터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광주 출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반성은커녕 2차 가해를 남발한다며 5.18 민주묘지에서 전두환 기념비를 구둣발로 밟았습니다. 의식을 왜 왔다 갔어? 거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걸 지나갈 수도 없고 밟을 수도 없고 존경하는 분을 밟기가 어려웠지 않겠어요? 또 나치 범죄를 부정하는 자를 처벌하는 독일의 홀로코스트법을 거론하며 전두환 찬양은 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렇게 윤 후보의 말실수, 행동실수가 잇따르자 국민의힘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경쟁 후보들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상식을 초월한다며 착잡하다고 했고
라디오 방송에 나온 김재원 최고위원도 쉽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하자는 거죠, 이게 지금? 윤석열 캠프 소속 권성동 의원은 재미라고 했다가 그냥 약간 재미를 가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말했다고 사과했습니다. 1대1 토론에서 맞붙은 유승민 후보도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반려견을 그 캠프 직원이 데리고 가가지고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이 야심한 밤에 이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국민을 완전히 무슨 개 취급을 하는 이런 사진을 올린단 말입니다. 원래는 이 전에 이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승인을 했고요. 제 탓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홍준표 후보와 원희룡 후보도 유치한 조롱과 장난은 절대 안 된다. 사과한 게 그렇게 찝찝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간 1대1 토론에선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저출산 고령화, 안보 등 정책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 핵 공유를 하든지 전술핵 배치를 하든지 절대 덕불장구식으로 제멋대로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홍 후보님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논란은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자 정신과 의사인 강윤영 씨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소시오패스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시오패스는 나쁜 짓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둔감한 즉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뜻하죠. 여권은 명백한 의료윤리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황선영 기자입니다. 소시오패스나 엔티소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흔히 사기꾼이라고 해도 그 사기꾼들은 95%의 진실을 갖고요. 5%의 거짓을 갖고 상대방을 이용해 먹고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강윤영 씨는 정신건강상 형수 욕설 음성은 듣지 않았다면서도 국감장에서 웃는 모습과 야당의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토대로 이같이 소견을 밝혔습니다. 진술서에는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무자비하게 타인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특징을. 이 경우 자신은 괴롭지 않고 주변이 괴로운 게 특징이라면서 치료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권은 막말 내조라고 발끈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올바른 정신과 의사라면 진료실에서 본인이 관찰하고 충분히 면담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 정신과적 견해를 내지 않는다며 동료 의사들의 명예를 먹칠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남편도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하는데 부창부수 아닌가 싶고요. 원희룡 후보 측은 부인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없다면서도 지적받은 의료윤리 위반 부분은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 정부가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이달 초 재택 치료를 확대했죠. 이 재택 치료 중이던 60대 확진자가 사망한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전담하는 구급대 출동이 늦게 도착한 게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자세한 전후 상황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A씨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신 재택진료를 선택했습니다. 무증상에다 기저질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방역당국은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오전 A씨는 의식이 저하되는 등 상태가 나빠졌고 부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10여 분 뒤 도착한 건 일반 구급대. 정작 왔어야 할 코로나 전담 구급대는 신고한 지 40분이 지난 7시 반쯤 도착했습니다. 이미 A씨는 심정지가 온 상태였습니다. 출동하면서 그 재택 치료자라는 걸 모르고 가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보호자한테 들은 거죠. 재택 치료를 적립한 과정이라 혼선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A씨는 아침 8시 5분쯤 구급차를 타고 이곳 대학병원에 도착했지만 9시 반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출동이 늦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소방당국은 감염 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부를 특수 필름으로 감쌌는데 20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 특수 필름 포장이 필요 없는 음압 구급차는 서울에 4대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처럼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는 현재 2,280명.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전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오늘 집계된 백신 접종 완료율은 68.2%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는 문턱인 접종률 70%를 이번 주말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도 이에 맞춰서 일상 회복으로의 채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유흥업소 같은 감염 취약시설 출입 시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 등을 내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9시, 10시 정각이 되면 문을 닫는 식당과 카페.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영업시간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의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방역 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유치원과 초, 중, 고교는 등교, 대학은 대면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단 유흥시설처럼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맞았다는 접종 증명서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사적 모임과 행사 인원 제한을 푸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일상회복 국면에 들어가도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25일 공청회와 27일 내부회의를 거쳐 29일 일상회복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그제 독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이 오늘 아침 침몰하면서 이 실종 선원 6명에 대한 수중 수색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이 사고 당시 초기 대응이 잘 이뤄졌나 취재를 해보니까 수협의 허술한 대응이 확인됐습니다. 만약에 어선 사고에 대비해서 수협은 12시간마다 어선들의 위치 통지를 받고 이 위치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해경에 수색 요청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사고 어선이 약속된 시각에 자신들의 위치를 수협에 전달하지 않았는데도 수협이 해경에 수색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사이 7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홍계자비 어선 제11 일진호가 수협에 마지막 위치 통지를 한 것은 지난 19일 오후 3시쯤. 다음 위치 통지 예정 시각인 20일 새벽 3시가 됐지만 일진호의 보고는 없었습니다. 수협 측은 6시간 동안 일진호 위치 파악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를 잤다가 12시간 정도 돼서 위치가 안 나오게 해서 우리가 자체 전탑을 또 6시간 들어갔습니다. 선박들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에 주기적으로 위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6시간 동안 위치 통지가 없을 경우 수협은 해경에 수색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협이 실제 해경에 연락을 한 것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20분. 일진호 위치 통지 예정 시각보다 7시간 20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위치 보고를 안 하게 되면 또 선적도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연락을 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집니다. 하지만 긴급 수색이 아니라 선박 위치가 파악되면 알려달라는 식의 협조 요청이었습니다. 다음 전문이나 이제 전화나 이렇게 팩스나 이렇게 보내는데요. 수색 요청은 아니고 그 선박 위치 확인 시에 통보해달라고 동백 파악 협조 요청으로 이제 공문이 왔다. 수협 측이 사고 초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해경의 본격적인 구조 작업은 제11 일진호가 전복된 지 15시간 만에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회사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이 생수병에서는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1명의 혈액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돼서 생수병 바꿔치기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사건이 숨진 피의자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만큼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도 의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오리무중 생수병 사건에 맞췄습니다. 피해자가 마신 생수병에선 검출되지 않았던 독성 물질. 그런데 경찰은 오늘 피해자 1명의 혈액에서 피의자의 집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성분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증상은 신경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사건 당일 피의자가 생수병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뚜껑이 열린 생수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독극물을 탄 것인지 처음부터 뚜껑이 열려있던 생수를 의심 없이 마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죠. 사무실 안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밝혀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사건을 최초 신고한 건 병원. 직원 2명이 쓰러졌지만 회사 측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8일 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음료수 회사에 항의하고 성분 분석까지 의뢰하면서도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죠. 사건 발생 8일 전 탄산음료를 마시고 쓰러진 또 다른 피해자. 음료에선 A씨 집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독극물이 나왔는데 피의자와는 1년가량 룸메이트였던 것으로 알려졌죠. 동료들은 이 사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직장 내 갈등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도 수사되는 내용을 궁금해하는 그런 입장이고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수법은 여전히 오리무중. 갈등이나 원한 때문인지 아니면 사내 불특정 동료들을 겨냥한 범죄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물음표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2030 세대가 빌린 전세 대출액이 4년 사이에 무려 60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이 집값과 전세값 급등에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대출 없이는 전세 얻기도 힘든 상황을 반영하는 건데요. 우리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라는 지적입니다. 김예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피스텔이 즐비한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가입니다. 2억 원대 중반의 전세 매물이 대부분인데 이 중 2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보증금을 마련하는 청년층이 많다는 게 인근 부동산 설명입니다. 보통은 2억 정도 받으시고요.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출이 되냐고 물어보셔요. 올 6월 기준으로 20, 30대가 빌린 전세 대출금은 88조 234억 원. 4년 만에 60조 원 가까이 폭증하며 3배 수준으로 불어난 겁니다. 전체 전세 대출의 60%에 육박합니다. 특히 20대는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집값 급등과 소득 양극화로 청년층이 전세로 밀려나고 있고 보증금마저도 거액 대출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2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2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3배 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싼 금리는 다 끌어다 썼고 그거가 이제 안 되니까 비싼 금리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 속에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청년층의 거액 대출이 자칫 그 뇌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2030 세대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청약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 3기 신도시 등의 2차 사전 청약이 다음 주에 진행되는데 환경 파괴를 우려한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 속에 토지 보상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시간표대로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 지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 위례 신도시 바로 옆에 위치한 성남 복정 택지지구. 다음 주 630여 가구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이곳은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곳곳에는 영장산 개발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최근 택지 개발로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의 서식지인 영장산이 파괴될 수 있다며 택지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얼마든지 공공주택을 질 수 있는 큰 땅도 있고 굳이 산림을 훼손하면서 영장산을 밀고 이곳에 지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정부가 그린벨트까지 파괴하면서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어긋난다며 반발합니다. 기존에 잘 존재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정부 정책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 땅 주인 등의 반발로 토지 보상도 난항을 거듭하면서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등 3곳은 아직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정부는 청약 일정에 차질이 없을 거란 입장이지만 입주까지 10년이 걸린 하남 가밀지구처럼 청약자들에게 희망 고문만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집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정재훈 사장이 국회에 출석해 원자력 발전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정권 말기 공기업 사장의 소신 발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100년 대계와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발언입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수원 정재훈 사장. 원자력 발전 없이는 탄소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30이나 2050에도 원전이 일정 비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안위와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50에 넷제로를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재훈 사장은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상반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저한테 결정권이 있다면 그 한수원 CEO로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작심 발언 배경에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한울 3, 4호기 중단과 수출 판로 개척 어려움 등 불만이 담겼다는 분석인데 학계에선 정권 말기 에너지 공기업 사장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란 말도 나옵니다. 한수원 사장은 산업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임명한 정 사장의 임기는 대선 직후인 내년 4월까지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세계적인 에너지값 급등으로 인플레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잇따라 세금 인하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겨울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한 데 이어서 LNG 관세율도 또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발 인플레가 내년까지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 거란 우려는 여전한데 송병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휘발유 값이 1,800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인하폭은 최대 30%지만 2018년 때와 같은 15% 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각각 134원, 99원 내려갑니다. 인하 기간은 동절기인 다음 달부터 내년 3, 4월까지가 유력합니다. 구체적인 인하폭과 시기는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가 동향을 봐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가뿐 아니라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올해 초와 비교해 7배나 올랐습니다. 정부는 현재 2%인 천연가스 관세율을 내려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에너지값이 내년 하반기에나 진정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계은행은 최대폭 80%로 예상되는 에너지값 상승세가 장기화하면 에너지 수입국의 성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고 국제통화기금 IMF도 앞으로가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Oil prices actually are going back to pre-pandemic levels because of the strong demand which is in place. 정부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에너지 대란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불투명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패딩 입은 이들을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이렇게 겨울옷 수요가 급증하면서 때 아닌 패딩 품귀 현상이 일었는데 글로벌 물류 대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출근길 시민들 옷차림이 두꺼워지고 백화점에는 겨울 외투나 패딩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되게 반팔만 입을 정도로 더웠는데 갑자기 너무 추워졌잖아요. 안에 받쳐 입을 거랑 패딩이나 코트 같은 거 지금 보려고. 갑작스러운 추위에 겨울옷 수요가 늘어나면서 패딩 매출이 900% 뛴 곳도 있습니다. 패딩이랄지 아우터 수요가 높아지면서 여성 모피 코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 정도 신장을 하고 있고요. 아우터도 한 목표보다 한 40%가량 더 매출이 잘. 문제는 공급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의료 공장이 셧다운된 데다 글로벌 물류 대란까지 겹쳐 갑자기 높아진 수요에 맞춰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세제 기질 확보가 좀 열악한 곳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FW 상품들도 계획에 비해서 더 좀 부족한 것 같고. 베트남에만 공장 112개를 두고 있는 한 운동용품 브랜드는 내년 봄까지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판매돼야 될 시점보다 짧게는 한두 주, 늦게는 한두 달 뒤에 나오는 건데 그때 되면 우리 거 사러 왔다가 없으면 연매장 거 사고. 모피 역시 전년 대비 23% 매출이 느는 등 때이른 한파만큼 겨울 의류를 찾는 소비자도 일찍 붐비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지난 6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조선시대 금속활자 1000여 점이 무더기로 출토됐는데요. 그중 48점이 조선시대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확인됐습니다. 이 갑인자는 당시의 과학자와 기술자가 개발에 참여한 조립식 활자로 하루 인쇄량을 2배로 늘려서 역사적 의미를 더합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서울 인사동에서 조선시대 금속활자 1632점이 발견된 지난 6월. 갑인자로 추정되는 활자들의 실물이 처음 공개돼 관심을 모았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규명이 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이 소자를 보고 이 자료가 갑인자 소자일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 가운데 불화, 그늘음 등 소자 48점이 갑인자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본으로 1436년 인쇄된 근사록의 글자와 대조한 결과 일치한 것으로 문화재청과 학계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1450년대 구텐베르크 인쇄기보다 최소 16년 앞서며 지금까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선 금속 활자인 을해자보다도 21년이나 앞선 갑인자가 실물로 확인된 겁니다. 국립고궁박물관 관계자는 하루 인쇄량을 경자자의 2배로 늘린 조선 금속 활자의 꽃이라며 실물 갑인자 발견의 인쇄사적 의미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갑인자 48점은 다음 달 3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인사동 출토 유물 공개전을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 선수가 국제대회 첫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주종목이 아닌 혼영 100m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수영 천재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황선우가 출발 신호와 함께 엄청난 스퍼트로 질주를 시작합니다. 주종목이 아닌 혼영 100m에서 50m 구간까지 1위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이후 추격을 허용했지만 52초 30, 세 번째로 결승 터치패드를 찍으며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황선우의 국제대회 첫 메달로 1위를 차지한 지난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세토 다이아를 상대로 밀리지 않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일단 제 주종목이 아닌 나이 100m에서 선행이라는 정말 좋은 결과가 맞춰서 너무 기분이 좋고 특히 올림픽 규격인 50m 레인이 아닌 25m 레인의 쇼트코스 대회는 첫 출전이었는데 깜짝 메달로 수영 천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던 도쿄올림픽 이후 전국체전 5관왕에 이어 이번 경영 월드컵까지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는 황선우는 오늘 밤 자신의 주종목 자유형 100m에서 다시 한번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심리학자가 수학 천재의 상처받은 영혼을 달래줍니다. 우리 영화 청춘에서는 방황하는 두 젊음이 미당 서정주의 명시를 읊조리죠. 수북히 내려오는 눈발 속에서는 까투리 메추라기 새끼들도 깃들이어 우는 소리. 괜찮다. 괜찮다. 미당은 신들린 듯 정신 나간 듯 괜찮다를 중얼거렸습니다. 참혹한 전쟁과 피란을 겪으며 반창난 상태에서 시를 썼다고 합니다.
환란 속에서 힘겹게 자아낸 위로의 주문이 모진 삶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이 모든 건 내 잘못이 아니라며 괜찮다를 연발한 분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SLBM 발사가 도발 행위가 아니냐는 질문에 국방장관은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도발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어서 도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달까지도 청와대가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미사일 도발의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던 건 또 뭔가요? 그 사이에 달라진 건 도발이라는 막돼 먹은 평을 하지 말라는 김여정의 담화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정부 입에서 도발이라는 말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구체하게 단어 뜻까지 재해석해 변명이나 하지 말던지요. 거기에다 집권당 대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대포로 폭파한 게 어디냐고 했던 바로 그분이죠. 북한의 도발과 얼음장이 눈발처럼 쏟아져 내리는데 괜찮다고만 하니 안타깝다 못해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권익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해 지인이나 친구같이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은 당연히 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금품처럼 받아서는 안 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료나 저가 변론이 바로 그런 형태의 이익이죠. 그런데 친한 사이는 괜찮다니 누구보다 김영란법을 엄격하게 수호해야 할 국민권익위 수장이 법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정감사장 안팎에서 남발된 괜찮다가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제 전해드린 아래청 할아버지의 슬기로운 괜찮다고는 차원이 다른 괜찮다가 신들린 듯 주문처럼 이어진 한 주였습니다. 10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정말 괜찮습니까? 였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꽤 춥기 때문에 옷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단풍까지 어우러져서 더없이 예쁜 풍경이 예상됩니다. 오대산은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는데요. 다만 강원 산지에서는 오늘 내린 비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얼마나 떨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홍천이 2도, 서울이 6도, 전주는 5도에서 출발하겠고요.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가 걷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2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